서울부터 인천까지가 중요한 라인이었으니까 그 중간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개발한 게 부천, 부평 이런 거죠. 서울이 망가졌으니까 딱 중간 지점, 여전히 인천 중요하거든요. 부평에다가 수도를 두면 되겠다는 얘기가 50년쯤에 나왔다가 다시 그냥 없었던 일이 됐다. 한국에서 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가? 왜 이게 인기가 있었나? 정부가 때문인 거거든요. 원래는 학교부터 도로까지 정부가 놔줘야 돼요. 근데 단지를 만들어주면 내부의 시설을 다 그 입주자들이 돈을 격투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한국이라는 국가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시민의 복리라는 걸 책임지지 않는 국가입니다. 인문학적 시선으로 보는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인문학. 안녕하세요. 부동산 인문학 진행을 맡은 민병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산형입니다. 여러분, 경축해 주십시오. 무슨 일 있습니까? 오늘 기준으로 네. 김지덕 박사님께서 출연해 주신 영상이 네네. 2만 조회수 넘었어요. 와,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자. 감사합니다. 댓글도 많이 달리고 진짜 뭐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출연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저도 제 답사책 시리즈로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있고 네네. 근데 아시겠지만 2만은 아직 좀 I'm still hungry죠. 좀 더 가보도록 하시죠. 이 김지덕 박사님께서 출연해 주셔가지고 이 동산이형 부동산 연구소의 부동산 수다의 채널의 인지도와 퀄리티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뭐 하실 말씀이 또 따로 있으시잖아요. 재밌는 영상들 뭐 스킵하거나 다른 영상으로 넘어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은 한국 도시 아카이브 두 번째 책 갈등 도시를 다룰 예정입니다. 박사님이 이 책이 2019년에 초판이 나왔어요. 6년 전의 책을 오늘 다시 꺼내보는 셈인데 저희 인터뷰를 준비하시면서 기분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바로 지난주에도 뭐 다른 데에서 부동산 강연을 하고 몇 명 와달라고 혼자 하면 썰렁하니까 끝나고 같이 그분들하고 강서구에 갔었어요. 서울 강서구.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저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들은 결국은 저 책으로 도달합니다. 이 책이 제가 그 당시 살던 관악구부터 시계 방향으로 한 바퀴 쭉 돌면서 네네. 그 서울 구들하고 붙어있는 경기도를 다룬 책이거든요. 네네. 결국은 여러분들이 제가 쓴 부동산 관련 책들은 보셨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살아야 하는 나라든지 그 말고 조금 더 깊이 보고 싶다고 할 때 하지만 저랑 직접적으로 만나시는 분들은 대체로 서울 경기도 분들이시라 관심사가 대체로 이 책을 읽으시면 해결되는 부분들이라 같이 보십시오. 요거까지는. 네. 이게 지금은 철거된 구리 구도심 재건축 현장이었죠. 구리요. 구리가 수택 인창 이런 데 재건축이 됐었는데 구리수택 인창. 한참 그 철거될 때 갔었어요. 네. 그래서 펜스가 아직 치기 전이어서 들어가서 돌아보고 그리고 나서 사라진 곳입니다. 6년 사이에 그런 변화들이 있었죠. 이런 목차를 만들 때 사실 그 얼마나 어떤 생각을 했는지 좀 고민한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사셔서 우리 사시는데 도움이 되는 재미있는 공부니까요. 활용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갈등 도시라는 책 제목을 들으면 서울이라는 도시가 워낙 갈등이 많고 피곤해서 이런 제목을 붙이셨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박사님께서 이 책을 쓰셨을 당시 어떤 의도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책은 서울만은 아니고요. 서울과 경기도죠. 그래서 제일 큰 갈등은 서울과 경기도 간의 갈등이라는 거였죠. 그리고 사람들이 부동산 책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떡상, 뭐 천지개벽, 뭐 역세권 하고 좋은 얘기만 하는데 제가 원래 아시겠지만 전공이 문학이거든요. 문학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저자가 말을 하지 않은 거를 보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은 거에 핵심이 있어요. 그 좋은 얘기만 할 때 하지 않는 나쁜 얘기는 무엇인가를 보다 보면은 그게 사실 그 도시의 본질인 거거든요. 뭐 군부대 이전이라든지 또는 터미널 지을까 말까 이런 거 하나하나를 파고 들어가다 보면 도시의 핵심은 갈등입니다. 갈등이 있다는 건 뭐냐면 그 도시에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있어야 다음 성장이 있는 거고 갈등이 없고 평화로운 도시는 그냥 역사 유적 도시인 거죠. 그래서 저는 서울 경기도 핵심은 갈등이라 봤던 거고 갈등 도시로 내세웠고 사실은 이 도시 아카이브인데 원래 시리즈 전체 제목을 갈등 도시로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책 내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부정적인 이미지로 책 제목을 하면 안 팔려요. 그래요? 그래서 그 시리즈 제목 안 됐습니다만 제가 도시를 답사하고 임장하는 핵심 포인트는 갈등 도시입니다. 근데 이 책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쓴 책 중에. 그래서 박사님 책을 이렇게 꼼꼼히 이제 읽어보다 보면은 그 역시 문학을 전공하신 분이라 그런지 팩트와 본인께서
답사를 하신 저는 그 행간의 의미를 저도 파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뭔가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죠? 네, 행간의 의미를 독자들로 하여금 파악해 보라라고 하는 어떤 명제를 던져주시는 것 같아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읽게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는 말이 한 절반쯤 됩니다.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강연 때 조금 더 하는 거고, 네. 오프 더 레코드 때 조금 더 할 수 있는 거고, 단계가 몇 개 있죠. 그러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불러주십시오. 찾아뵙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이제 부평의 평야에 대한 이야기가 제일 인상이 깊었는데요. 네. 두 분의 고향 주변이기도 하죠. 네, 가까웠어요. 가까워요. 아니, 여러분의 사실은 강서구가 사실은 부평 분지의 동쪽인 거죠. 그런 겁니다. 부평 거기에 김포공항이 생긴 거고, 마곡까지 갈 중에 부평 분지예요. 근데 마곡 지금 서울식물원이 있고, 네네. 그 양천문화관이라고 옛날 물 펌프장이 있는 거. 네네. 그게 부평 분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네네. 여러분들의 고향입니다. 사실 저희가 김포 평야 어른들의 풍년이 풍년이 들었다. 이런 교가를 부르면서 살았기 때문에 김포 평야가 중심인 줄 알았더니 이 부평 평야의 어떤 일부였군요. 그렇죠. 김포평야도 부평 평야. 부평 분지가 거대하게 분지가? 저습지가 있다가 네. 100년 전쯤 1920년대쯤에 대규모 수리 사업을 해서 지금까지 곡창지대 된 겁니다. 그 전에 전혀 곡창지대가 아니었어요. 네. 아니 우리가 안 살았던 시절 이야기를 이렇게 잘 얘기할 수 있는 게 부럽다 진짜. 그러니까 박사님이시죠. 재밌어. 아니 여러분들 네. 그 강서구지만 읽으셔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1951년도 우리나라의 수도를 서울이 아니라 부평으로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수도의 후보로 거론될 만큼 이 지역의 입지가 좋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부평 평야의 역사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에 걸쳐서 수리 사업을 해서 완성된 거죠. 그래서 김포공항 남쪽에 보면은 동부간선 수로라고 네. 수로 큰 게 있어요. 그게 서부간선 수로도 있고 김포대수로 그리고 굴포천 해가지고 그런 수로가 만들어지면서 지금과 같은 형태가 된 거고 그 지금 경인항이라고 서울과 김포 고촌동 사이에 그곳 가시면 그 형태가 잘 보입니다. 수로가 있고 원래는 대충 뚝섬까지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밀물 때는. 그래서 소금물이 들어오다 보니까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뚝 만들어서 막고 여기를 농지로 바꿨다. 그리고 서울부터 인천까지가 중요한 라인이었으니까 그 중간을 개발해야 되겠다고 해서 개발한 게 부천, 부평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울이 망가졌으니까 딱 중간 지점. 여전히 인천 중요하거든요. 부평에다가 수도를 두면 되겠다는 얘기가 50년쯤에 나왔다가 50년, 51년에 서울이 그렇게까지 망가진 건 아니라는 걸 확인하고는 다시 그냥 없었던 일이 됐다. 그리고 이 부평 문제에 대한 이제 기본 개념을 설명해 드리면은 크게 한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동쪽에 김포공항이 있는 거예요. 서북 쪽은 인천 계양구, 서남 쪽은 인천 부평구, 동남 쪽은 부천, 그리고 동북 쪽은 서울 강서구인 겁니다. 이 네 개가 한 덩어리인 거예요. 그 중에 서울 사람들은 그 동북 쪽만 김포평야로 부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네 개 중에서 사실 원래 지금 부평구가 남쪽이고 계양구가 북쪽으로 되어 있는데 옛날은 인천이라고 하면 짠물 무슨 뭐 칠성 사이다가 떠서도 이런 얘기하는 그 계양장 인천은 사실은 사람이 안 살던 데고 이 부평이라는 데가 있었고 부평 도호부 지금의 구월동이라고 이제 시청이 있고 한데 터미널이 있고 네. 그쪽에 관교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원래 인천 도호부 크게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도호부. 근데 도호부는 좀 큰 데들이에요. 그래서 화성시청에 있는 남양읍에 있는 남양도호부를 불렀어요. 그래서 이 부평도호부하고 인천도호부 사이에 끼어있는 버려졌지만 이제 한국으로 쓰기 좋은 데를 들어온 게 계양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그러니까 지금 그 뒤로도 부평은 다 인천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어떻게 되냐면 한양이 있고 이제 강서구 쪽이 있고 그 다음에 부평이 있고 강화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라인이. 근데 인천을 낄 게 아니라 원래 이게 부평, 계양, 부천, 강서를 묶어가지고 부평시가 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이게 행정기 일치예요. 근데 이게 왜 쪼개졌냐면은 일제 때 그 지금 딱 그 부천하고 부평 사이에 거기에 일본군의 레이더 기지가 있었어요. 그 만주로 가는 거 체크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지역에 군사보호지역으로 묶여요. 그래서 중간에 쪼개졌어요. 분지가. 그게 없었으면 아마 한 덩어리 됐을 거다. 이 책이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얘기가 같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부평구랑 이름이 잘못됐다. 원래는 계양구가 부평구가 돼야 돼요. 그 말씀드린 부평도호부의 도호청사가 계양구에 있어요. 지금 부평은 신부평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조선시대 부평은 지금 계양구 쪽이고 북쪽에 일본인들의 철도로 경의선을 놓으면서 남쪽에 만든 게 부평역입니다. 옛날에 걸어 다녔으니까. 근데 지금 하려고 했으면은 이제 부평구와 신부평구가 되거나 아니면 통을 묶어서 부평시가 된 다음에 시청 청사가 계양구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이상해져가지고 강서구는 서울에 붙어버렸고 부천 독립해버리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부평 분지 역사를 이해하시면은 대충 한강 신도시 김포 또는 요즘에 3기 부천 대장 신도시나 계양 신도시까지를 전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시끄러웠던 그 무덤뷰 아파트, 왕릉뷰 아파트 얘기, 김포 인천 검단 쪽에 네. 그것도 이 일부예요. 그 큰 단지, 예. 큰 그 유명한 분이 나오시는 단지죠. 그 검단까지 그렇죠. 포함해서 이것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부평 분지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은 알게 된다라는. 이렇게 또 새롭게 그런 사실, 역사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는 시간이네요. 자,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자, 1장의 마지막에서 한강을 통해 이어지는 대서울의 일체성을 부근당이라는 신앙을 통해 이야기하셨는데요. 여기 나오는 이야기가 도시개발에 대한 굉장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부근당 이야기에 대한 박사님의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중부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연결성을 보여주는 건데 부근당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아마 용산이라든지 마포 가면은 뭐 남이장군 사당이라든지 김유신 사당 이런 걸 보실 거예요. 그게 사실은 사당이 아니라 부근당입니다. 그 물의 신이에요. 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막 붙이는 거예요. 이게 당군이 되기도 하고 또 권율이 되기도 하고 하여간 억울한 사람이면 돼요. 그런 상황에서 원래 고려시대 때 개성에서 믿던 신 같은데 부부신이라고 합니다. 이름은 없어요. 부군이라 불러요. 뜻은 모릅니다. 이거를 개성부터 해서 교동도를 거쳐서 황해도를 거쳐서 김포 거치고 양천구, 강서구 거치고 염창리라든지 거치고 마포까지 오고 그래서 지금 대충 한양대까지 왕십리까지 100km 이어졌었어요. 그걸 따라서 온 신앙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뱃사람들이 모시고 네네. 그 배들이 정착하는 항구에마다 만들어진 신앙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말하자면 샤머니즘인데 약간 고려발 신앙인 거죠. 이게 뜻하는 게 뭐냐면은 남부지방이나 북부지방과 다른 중부지방의 어떤 독특한 형태인 거죠. 신앙 형태. 이 지역의 공동 문화권이었다. 그러다가 조선시대가 되면서 원래는 관청에서 모시던 신인데 관청에서 성량 일변도가 되면서 이걸 밀어내요. 이거는 이단이라고. 그러면서 중인계급 뭐냐면은 100길로 돈을 번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런 비슷한 사람들이 자기들의 정체성을 이걸로 만들어요. 기본 집단들은 불교나 성령을 믿으니까 우리는 우리 아이덴티티를 이걸 삼겠다 해가지고 부군을 크게 형성시킵니다. 그러면서 18세기 중부터 왕십리부터 지금 교동도까지 쭉 생겨요, 부군당이. 근데 그게 있던 마을은 오래된 마을인 거고. 여러분들 이걸 보시다 보면은 이 한강 주변이 이렇게 해서 개척이 됐고 사람들이 중간 계급이 돈을 벌어가지고 자기들 아이덴티티를 만들었구나. 근데 이게 한국은 결국 모두가 양반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죽이는 후손이라는 주장을 안 합니다. 근데 이걸 모두 사당으로 바꿔버리는 방식이 되면서 종교 전쟁이 끝났다. 큰 틀에서는. 그걸 알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이제 이번에 할 얘기는 두 번째 절이에요. 네. 경인 메갈로폴리스의 축입니다. 박사님께서 다뤄주시고 계신 지역들이 다 이제 저희가 좋아하는 지역들인데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재건축, 재개발이 필요한 지역들이거든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말이죠. 네. 이 지역에 대해서 단순히 투자나 돈의 관점으로만 보기보다는 이렇게 문학적으로 분석을 하면 장기적으로 투자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동탄형이 장담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답사 이야기를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사님. 그 서울 관악구 봉천동하고 신림동 여기를 남서울과 대서울의 도시라고 지칭해 주셨는데요. 봉천동과 신림동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봉천동과 신림동은 사실은 예전엔 남서울이었고 한때는 강남이었죠. 네네. 네. 왜 강남인 거 아십니까? 강남 불렸던 거 아십니까? 강남이라고 불렸던 건 좀 처음 들었네요. 강남 지역은 원래부터 영등포부터 초등도까지 전부 강남이라 불렀어요. 꽤 오래된 얘기예요. 근데 지금의 강남, 한국말 강남이라 부르는 건 오히려 얼마 안 됐습니다. 네. 30년 됐어요. 90년대까지는 서부 강남권, 동부 강남권이라 불렀어요. 그래서 크게 강남권이 있을 때 강남권의 일부로서 영등포권이 있고 봉천 신림 택지지구권이 있는 거고 그리고 영동 1지구, 영동 2지구, 잠실지구, 천호지구, 광주대단지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핵심 지역이 우리 영동 1지구 고속도로 있는 쪽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기본적으로 서울 남쪽, 한강 남쪽의 도시라는 게 남서울인 거고 강북에만 있다 서울이 확장됐다는 뜻에서 대서울의 스타트인 거고 그리고 강남이었던 거고 그래서 한때 사당동을 포함해서 방배지구라든지 이쪽이 지금의 삼성, 압구정, 청담보다 집값 한 3배 높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봉천동은 좀 다른데 신림동은 지금도 가보면 화랑단지, 뭐 동방단지 이런 게 있어요. 이름들 보면 화랑교, 동방교, 동방헬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육군이나 삼성생명의 전신인 동방생명이 주택한 건설한 택지지구예요. 그러니까 분양해서 수익을 올리려고. 그런 강남 일부로서 개발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지금 신림선이 들어간 거죠. 몇십 년 만에.
원래는 그랬다가 그 동네에 원래 관악산 유원지도 있고 근데 보면 이제 여름마다 보면 행락철에 관악산 유원지에서 누가 삥 뜯었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 동네 토박이들을 제가 조사한 적이 있는데 관악구 책 쓰면서 서울대가 들어와서 좋은 없고 오히려 옛날 유원지로 개발했으면 나았을 거예요 우리 동네가. 괜히 대학이 와서 이상해졌다고 고시촌만 생겨버리고 그런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게 바로 봉천동과 신림동인 거죠. 봉천동, 신림동은 또 일가견이 있지 않으십니까? 고시하셨나요? 예. 그 신림구동 녹두 거리 거기도 많이 있어봤고 지금 여기서 안 뵙고 법원에서 지금 재판하고 계셔야 될 분이 여기서 뵙게 돼가지고 재판을 제가 받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동안 그 신림동 바닥을 주름 잡던 우리 고시생 민현님 거기서 이제 공부하는 사람들도 뭐 많이 있겠습니다만 뭐 유흥에 빠지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인생을 또 새롭게 어떤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새롭게 찾아가지고 나가시는 분들도 많아요 거기서. 신림동 봉천동에 놀만한데 좋은 데가 어디 있나요? 그 신림역 주변에 제일 유명한. 그렇죠. 신림역이 있고 그 예전에는 그냥 거기 녹두거리 신림구동 녹두거리 자체가 고시촌 고시학원이 즐비했습니다만 뭐 하숙집도 많았고 놀 때도 많았습니다. 거기가 옛날에 단위 면적당 비디오방, PC방이 가장 많은 동네였어요. 방을 좋아하셨군요. 네, 왜냐하면은 전국에서 그 고시생들이 다 몰려오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혼자 뭐 말도 안 하고 혼자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유혹에 빠져들 수도 있었던. 최근에는 신림동은 저기잖아요. 봉천동은 우리 잘 아는 샤로수길. 네. 의도적으로 관악구청에서 2013년도에 그 서울대 입구역에 그 라인을 상권을 발달시켜가지고 최근에는 관악구에서 가장 핫한 핫플레이스 상가는 샤로수길 그 라인이잖아요. 자 이제는 봉천 신림 바로 옆에 있는 동네죠. 상도동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상도동이라는 데가 식민지 시대에 일본이 만들려고 했던 첨단 신도시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철거민과 세입자 문제가 제일 심각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게 참 아이러니해요. 박사님께서 상도동을 답사하셨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 상도동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리 감각을 말씀드리면은 관악구 지금 말씀드린 관악구에서 산 하나 넘어가면 나타납니다. 그 넘어가던 산에 있는 게 옛날 봉천동 산동네라는 거예요. 집원은 하나인데 2만 명이 살아서 우체국 직원들이 스피커 들고 다녔다고. 그래서 사치곡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쭉 저지가 이어지면서 여의도까지 보입니다. 그게 경성부, 식민지 때 경성부가 만든 마지막 신도시인 상도 부유지인 거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마치 강북이나 인천에서 볼 것 같은 일본식 집들이 보여요. 그 상도 영장주택이라 불렀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다 보니까 첨단 신도시라기보다는 마지막 주택단지인 거예요. 일제 때 만들어진. 그게 이어져서 60년대까지는 강남 지역, 범강남 지역에도 주택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당연히 단독주택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 흐름이 끊긴 게 반포 주공 아파트인 거고 그 전까지 어떤 흐름을 만들어낸 게 상도동이었다. 이건 이제 낮은 상도동 얘기. 한편 상도동 산이 깊어요.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저 넘어가면 흑석동하고도 이어진 데가 있고 중앙대에 있는데 그런 산동네들마다 보면 문중 땅이 많은데 그 문중 땅에 관리가 아쉬운 상태가 이어지면서 대규모로 철거 밀촌이 만들어지죠. 근데 그것들을 하나하나 다시 밀어내고 재건축을 하는 게 요즘에 상도 뉴타운, 흑석 뉴타운 개발들입니다. 저는 한참 살고 관심 가졌던 때가 아직 남아있고 철거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나하나 없애가는 과정 중에 답사를 했어가지고 그 역동성을 좀 봤었네요. 그 안타까움도 많이 느꼈고 이렇게 바뀌어가는구나 도시라는 게.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게 해준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나 인상적이었던 게 상도 뉴타운 이제 상도 영단주택이 있는 데가 있고 기슭이 있어요. 산기슭이. 거기 한참 이제 밀어내고 공사를 들어가는 직전이었는데 걷다 보니까 저기 한참 절벽 다 집 밀어내고 절벽이 있고 위에 학교가 있더라고요. 유치원이. 무심코 찍었어 사진을. 저걸 좀 뭔가 그렇다 해서 찍었는데 그 9개월 뒤에 붕괴되더라고요. 상도 유치원 붕괴 사건. 그때 느꼈던 게 내가 이제 좀 도가 텄구나 답사에. 느낌이 좀 옵니다. 여기는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제가 부동산 첫 책인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에서 위험 얘기를 한 게 이게 일본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일본 얘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한국도 대단히 위험한 데가 많고 쭉 옹벽 같은 거. 한국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은 일본 살아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상도동 같은 철거 밀촌이 있는 데들은 굉장히 가파른 데 만들거든요. 사당동도 그렇고. 이런 데 아파트 만들면 위험합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까지 없는 척하고 개발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드러날 때 됐다는 거. 근데 그런 걸 저한테 느끼게 해준 데가 상도동이라. 요즘 보니까 상도동 가면 상도시장이라고 있고. 네네.
성대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성대시장 있죠. 그 성대 시장이 성균관대가 아닌 건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잘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장승배 기억이 있어요. 유래를 알 수가 없는데 네. 하여간 성대 시장 요즘에 재건축한다 그래가지고 네네. 그 동네 떠난 지 몇 년 됐는데 네네. 계속 움직임이 있구나 싶습니다. 네네네. 황도동은 그래서 일제 때부터 개발해서 만약에 식민지시대가 이어졌으면은 그 개발 열풍은 관악구로 넘어왔을 거예요. 안 넘어왔기 때문에 한도동이 끝이 되는. 그러니까 영등포 개발하고 노량진 개발, 대방 개발, 영등포 개발, 그 다음이 흑석 개발, 마지막에 상도 개발. 그 다음 순서가 관악구였는데 그 끝나버린 거죠. 그래서 거기서 딱 갈라진다. 그래서 올드 서울은 상도동까지다라는 거죠. 그 지금은 신길뉴타운이 또 핫합니다. 상도동 지나면. 이 책에서 신길뉴타운이 예쁘지였던 곳을 답사한 걸 제가 발견했거든요. 신길동의 남서울 아파트인데요. 이거 남서울 아파트를 답사하셨던 내용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이거는 답사를 해가지고 서울신문에 딱 마신 편익이 나오네. 이게 남서울 아파트인데 네. 옛날에 남서울일 때인 거죠. 네. 방배동도 남서울이었고 뭐 대치도 남서울이었습니다만 신길도 남서울이었고 아파트를 걷다 보니까 이제 아마 이게 철거됐을 겁니다. 마지막 갔을 때까지 있었는데 옥상에 올라가서 찍어버렸습니다만 한동안 재건축이 안 됐었어요. 네. 그 와중에 주변이 개발되고 나니까 여기 주인분들이 이제 마음 각성을 하셔서 이제 합의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걷다 보니 놀이터에 어머니회가 이렇게 만들어준 2개의 비석이 있더라고요. 놀이기구 만드는 어머니회가 있었고 거기 그늘 만들어준 어머니회가 있는.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왜 아파트 단지가 만들어지는가? 왜 이게 인기가 있었나? 정부가 손 안 대고 코풀 수 있었기 때문인 거거든요. 원래는 학교부터 도로까지 정부가 놔줘야 돼요. 근데 단지를 만들어주면 내부의 시설을 다 그 입주자들이 돈을 격주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폐쇄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재산이니까. 그거를 왜 개방 안 하냐 그러면 사실은 자본주의 사유재산 침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흔적으로서 놀이터 하나를 국가가 안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분여해서 돈 모아서 만들어야 하는 상황. 그런 흔적이어서 이걸 제가 2019년인가 답사하고는 서울신문에 연재를 썼어요. 그랬더니 남서울 아파트 이 조합원 분들이 공유하면서 이건 반대 이런 게 아니라 역사를 보여주는 거라서 공유한다고. 그걸 보면서 참 복잡하다. 하지만 이거는 한국이라는 국가는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시민의 복리라는 걸 책임지지 않는 국가였다. 이거는 가난한 나라인데 한정된 재원을 어디 투자할 것인가 해서 시민 복지가 아니라 국방에 투자한 거죠. 워낙 이상한 집단이 북쪽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하나의 단초로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 프리미엄 아파트 단지를 만들 때 이런저런 설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사실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 서비스가 얼마나 이어질까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한 20년 뒤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 다 돈 있는 분도 할 수 있죠. 근데 퀄리티 유지해줘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려면 집단의 의지가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시공사들은 한국의 방식은 팔고 떠나버리기 때문에 늘 걱정되더라고요. 그게. 커뮤니티 시설이 계속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 네, 퀄리티 유지되면. 퀄리티가. 사실 돈 있는 분들에게는 질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유지되는데 유지해주려면 힘들어요. 근데 다들 경쟁적으로 서비스 얘기를 하는데 지속성이 없다 보여가지고. 경제성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보면 이제 용인에 이제 아파트들이 단지 세대수가 많잖아요. 돈을 많이 거두니까 단지별로 1단지, 2단지가 수영장을 따로 갖고 있을 정도로 이제 세대수가 많은데 용인 동백 같은 데 가면. 네네. 근데 서울에서는 그럴 만한 단지가 별로 없잖아요. 강남 제외하고는 좀 근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수가 많은 곳은 굉장히 잘 유지가 되는 반면에 네. 그렇지 않은 곳에 만들어 놓은 것들이 유지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때는 그게 좀 힘들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요즘은 조금 다른 거는 제가 볼 때는 서울 아파트 값이 굉장히 올라서 그 아파트에 살 수 있는 재력이 되는 분들끼리 모여 있는데 세수가 적다. 그런 건 유지하는 게 좀 어렵지 않고 근데 같은 서울인데 좀 가격대가 좀 떨어지는 어떤 것들. 하향 조정되어 있는 것들은 경제적으로 내가 지금 빠듯한데 그거 돈 내라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런 것들은 좀 힘들어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